현 존재는 시간성 속에 들어있는 존재예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현 존재는 아직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사유를 하는데 아직 내가 뭐가 아니야. 아직 내가 뭣도 아니야. 그럼 뭐가 열려요? 가능성이 열리죠. 시간은 현 존재에게 현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의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의 관계를 계속 고민하고 자기 존재를 확정 지어 나감으로써 시간성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확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존재자들은 시간성 속에서 소외돼요. 존재자들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섹스하고 죽어요. 끝. 거기엔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현 존재들, 즉 자기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자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세계 속에서 유의미한 자기 존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어떤 질문들이나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영원히 산다면.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건 지루한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건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리미트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레비나스가 아니라 홉스의 리바이어던 개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 상태에 있으면 서로 불신하고 자기 보존만을 위해서 싸우고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내 것을 뺏기면 안 돼. 내 생명에 위협당하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공포 때문에 계속 내 걸 만들려고 하고 내 걸 쌓으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힘센 놈은 과하게 쌓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 재산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싸가지고 가나요? 못 가지고 가요. 근데 왜 그렇게 갈까? 본능만 남은 거예요. 사유하지 않는 존재자로서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책 속에도 보면, 이 책을 굳이 토마스 홉스와 연결을 시키는 이유도 이 책 속에 보면 의사의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심지어 의사의 아내조차도 자기가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그럼 나도 내 본능대로 살 텐데, 이 똥구덩이 속에서 혼자만 이걸 직시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자, 홉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조직. 이 소설에서도 계속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조직은 근데 막
막강해야 돼요. 괴물처럼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경찰 권력, 군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나와요? 국가에서 나와요. 국가는 한 개인이 어이씨 나 너랑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 싸울래. 국가하고 한 개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몇 개 재판은 할 수 있어요. 뭐 국가가 나한테 요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한 25억 분의 1짜리 뭔가 법조항 하나 가지고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가 자체와 개인 자체가 싸우질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이미 개인이 상대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리바이어던이에요. 영화에는 레비아탄이라는 영화로 괴수 영화로 나온 적도 있어요.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은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바닷속에 사는 거대한 괴물이에요. 예. 태풍을 몰고 오고 선원들을 다 잡아먹는 인간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용은 드래곤 슬레이어도 있고 용잡이 기사들 얘기도 간혹 나오지만 리바이어던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용사는 없어요. 전설 속에도. 그만큼 막강한 괴물입니다. 홉스가 얘기하는 국가는 리바이어던이에요. 괴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은 그런 리바이어던의 지배하에서 살아야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 즉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그 모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있을 때 인간을 홉스는 굉장히 부정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 계약이 필요한데 이 사회 계약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위에 하나의 강력한 주권자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주권자가 왕이에요. 왕정 시대에는 모든 주권은 왕으로부터 비롯되고 왕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걸 손바닥에 왕자 쓰신 분이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자기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줄 알고 뻗대고 계시죠, 지금도.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주권을 딱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 마음먹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집합체로서만 주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체로서만. 여기서 집합체가 되었을 때 이 집합체도 홉스의 눈으로 볼 때는 국왕과 똑같은 리바이어던이에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민주사회라고 해도 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이 절대 권력이 없으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독재사회와 민주사회의 다른 점은 뭐예요? 독재사회는 독재자가 죽기 전에는 수정할 기회가 없어요. 사회가 잘못돼도. 근데 민주사회는 잘못된 사람을 뽑아서 일시적인 독재 상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겪어왔던 일이 그 일이죠. 근데 그럴 때에도 민주사회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모든 민중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랬다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극우화돼가는 상황이 나오진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람들의 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수많은 환란들도 사람만의 힘으로 극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모든 기적의 순간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들은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이겨내는 것들은 정말 하나하나 어떤 기적적인 순간들로 이겨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나오는 익명성이 일단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익명성이야말로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에서, 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흔히 연예인 사건 났을 때 댓글 다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댓글을 달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요. 익명성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익명성이라는 건 시스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 드러나게 될 자기의 악행을 미리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있겠죠. 그게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익명성은 범죄의 혹은 악의 자유를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게 익명으로 둔 이유예요. 두 번째, 요건 이제 자크 데리다식의 해석이에요. 데리다는 언어 체계가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리다는 혁명이 일어나려면 언어부터 붕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에서는 모두가 익명이 됨으로써 언어로서 서로를 표현하는, 즉 기표와 기의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데리다의 관점에서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악이 튀어나오는 거야. 홉스의 이론처럼. 자, 먼저 악이 있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악이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고, 그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명성이에요.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건 상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징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라캉의 상징계와 실제계 이론을 얘기할 때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실제계의 욕망을 상징계라고 하는 규칙과 질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사회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막아버리면 거꾸로 미친다 그랬죠. 강박증. 혹은 도덕적 강박, 통제병,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이든 사회든 모든 들끓는 욕망들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는 분출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창녀촌을 싹 없앴어요. 그럼 뭐가 많아졌을까요? 비밀스럽다는 것들이 많아지면. 네? 다른 출구로 다른 곳에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어떤 구멍들을 딱 막아버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솟아오르려고 했던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실제계의 욕망은. 그럼 반드시 다른 구멍을 찾아요. 남편과 부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남편한테 원래 좀 바람기가 있었어. 근데 아내는 그걸 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 잡힐까요? 그건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본능 밑에 들끓는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한테는 차라리
아유, 룸사롱이라도 갔다 와 하는 게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남자만 그런가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어떤 성적 욕망이 왕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남자분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추천해요. 그런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한테는. 왜 결혼이라는 상징계로 자기 본능을 억지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이건 언젠간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물론 어떤 성적인 욕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양한 욕망의 층위들이 있고 그 욕망의 층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어떤 상징계로 어떻게 덮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완전히 덮어도 안 되고 완전히 해방시켜도 안 되는 거죠. 언어가 붕괴됨으로써 상징이 이제 여기서 언어가 붕괴된다는 걸 아니 이 사람들 그래도 뭐 다 뭐 의사의 아내, 뭐 검은 안경을 쓴 여자, 뭐 안대를 한 노인, 뭐 이런 식으로 표기는 하잖아. 언어가 붕괴된 건 아니잖아 할 수 있지만 이건 소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뭐 너는 마틸다야, 너는 뭐 내가 이 포르투갈식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로드리게스야 뭐 이랬어. 그 얘기를 절대 안 해. 그 얘기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표기하던 기표를 삭제함으로써 언어적 상징 체계가 부서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크 데리다적 해체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나요?